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죄는 보고, 지시와 의무 없는 일의 상관관계를 파악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대통령 비서실 공무원들이 하급 부처 공무원들에게 특정 조사위원회 설립 대응 방안 문건을 작성하게 하거나 동향을 파악해 보고하라고 지시한 상황을 그려보십시오.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상급자의 권한 내에서 지시한 것이니 무죄일까요? 아니면 하급자의 직무 독립성을 해쳤으니 유죄일까요? 정답은 가차없이 유죄, 직권남용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판례는 공무원이 직무 수행의 원칙과 기준을 위반하여 하급자에게 보고서를 쓰게 하거나 동향을 파악하게 했다면 법령상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합니다. 실전 1초 타격 공식입니다. 지문에서 문건을 작성하게 하거나 동향을 보고하게 함이라는 문구가 보이면 결론은 직권남용죄가 성립할 수 있다로 끝맺음해야 맞는 지문입니다. 정당한 직무 범위 내의 지시라는 오답 서술에 절대 속지 마십시오. 중요한 산을 하나 더 넘었습니다. 이제 형사소송법의 마지막 지회박, 집행유예 취소와 의견 청취 절차를 파헤쳐보죠. 검사가 피고인의 집행유예를 취소해달라고 신청했는데 법원이 피고인에게 말할 기회도 주지 않고 서류만 보고 바로 취소 결정을 내린 상황을 상상해 보십시오. 여기서 시험에 자주 나오는 질문을 던집니다. 바빠서 그랬다면 의견을 안 듣고 취소해도 정당할까요? 아니면 무조건 절차 위반일까요? 결론은 가차없이 위법한 결정입니다. 판례는 집행유예 취소 결정을 하기 전에는 반드시 피고인 또는 그 대리인의 의견을 들어야 하며 이 절차를 생략했다면 그 결정은 효력이 없다고 봅니다. 실전 1초 타격 공식 나갑니다. 지문에서 의견 진술 기회를 주지 않은 채 내린 집행유예 취소 결정이라는 단어가 보이면 결론은 절차적 정당성을 상실하여 위법하다로 끝맺음해야 맞는 지문입니다. 긴급한 사정이 있다면 생략 가능하다는 서술은 100% 오답입니다. 어느덧 2023년 데이터의 모든 쟁점을 완벽하게 소화하셨습니다. 자, 이제 정말 마지막 고지에 도달했습니다. 남들이 지쳐서 책을 덮을 때 여러분은 이 짧은 대본 하나로 2023년 전체 판례와 기출을 정복하신 겁니다. 합격의 문턱이 바로 눈앞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정리한 이 최종 공식들까지 완벽하게 소화하신다면 형사법 만점은 따놓은 당상입니다. 이제 2023년 데이터를 완벽히 졸업하고 시험장에서 승전보를 울리시길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이것으로 2023년 기출 기반 대본 생성을 모두 마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데이터 분석 결과 사기죄에서 피해자를 누구로 설정하느냐는 2023년 하반기 판례에서 가장 뜨거웠던 쟁점입니다. 적법하게 개설되지 않은 이른바 사무장병원이 정상적인 병원인 것처럼 속여서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의료급 여비용을 청구해 받아간 상황을 상상해 보십시오. 여기서 출제자의 악랄한 함정을 보시죠. 국가 예산을 타낸 것이니 국가가 피해자일까요? 아니면 돈을 직접 내어준 공단이 피해자일까요? 결론부터 단호하게 말씀드립니다. 이 경우 사기죄의 피해자는 국민건강보험공단입니다. 판례는 공단이 기망행위로 인해 직접 재산적 처분행위를 한 이상 공단을 사기죄의 피해자로 보아야 한다고 명확히 했습니다. 실전 1초 타격 공식 나갑니다. 지문에서 사무장병원이 급여 비용을 편취한 경우라는 단어가 보일 때 끝부분 서술어가 국가가 피해자이다라고 적혀있다면 가차없이 틀린 지문으로 걸러내십시오. 돈을 준 주체인 공단이 피해자라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자, 가장 까다로운 파트 중 하나를 넘으셨습니다. 숨 한번 고르시고 다음 판례로 들어갑니다.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죄는 보고, 지시와 의무 없는 일의 상관관계를 파악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대통령 비서실 공무원들이 하급 부처 공무원들에게 특정 조사위원회 설립 대응 방안 문건을 작성하게 하거나 동향을 파악해 보고하라고 지시한 상황을 그려보십시오.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상급자의 권한 내에서 지시한 것이니 무죄일까요? 아니면 하급자의 직무 독립성을 해쳤으니 유죄일까요? 정답은 가차없이 유죄, 직권남용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판례는 공무원이 직무 수행의 원칙과 기준을 위반하여 하급자에게 보고서를 쓰게 하거나 동향을 파악하게 했다면 법령상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합니다. 실전 1초 타격 공식입니다. 지문에서 문건을 작성하게 하거나 동향을 보고하게 함이라는 문구가 보이면 결론은 직권남용죄가 성립할 수 있다로 끝맺음해야 맞는 지문입니다. 정당한 직무 범위 내의 지시라는 오답 서술에 절대 속지 마십시오. 중요한 산을 하나 더 넘었습니다. 이제 형사소송법의 마지막 지회박, 집행유예 취소와 의견 청취 절차를 파헤쳐보죠. 검사가 피고인의 집행유예를 취소해달라고 신청했는데 법원이 피고인에게 말할 기회도 주지 않고 서류만 보고 바로 취소 결정을 내린 상황을 상상해 보십시오. 여기서 시험에 자주 나오는 질문을 던집니다. 바빠서 그랬다면 의견을 안 듣고 취소해도 정당할까요? 아니면 무조건 절차 위반일까요? 결론은 가차없이 위법한 결정입니다. 판례는 집행유예 취소 결정을 하기 전에는 반드시 피고인 또는 그 대리인의 의견을 들어야 하며 이 절차를 생략했다면 그 결정은 효력이 없다고 봅니다. 실전 1초 타격 공식 나갑니다. 지문에서 의견 진술 기회를 주지 않은 채 내린 집행유예 취소 결정이라는 단어가 보이면 결론은 절차적 정당성을 상실하여 위법하다로 끝맺음해야 맞는 지문입니다.
긴급한 사정이 있다면 생략 가능하다는 서술은 100% 오답입니다. 어느덧 2023년 데이터의 모든 쟁점을 완벽하게 소화하셨습니다. 자, 이제 정말 마지막 고지에 도달했습니다. 남들이 지쳐서 책을 덮을 때 여러분은 이 짧은 대본 하나로 2023년 전체 판례와 기출을 정복하신 겁니다. 합격의 문턱이 바로 눈앞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정리한 이 최종 공식들까지 완벽하게 소화하신다면 형사법 만점은 따놓은 당상입니다. 이제 2023년 데이터를 완벽히 졸업하고 시험장에서 승전보를 울리시길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이것으로 2023년 기출 기반 대본 생성을 모두 마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데이터 분석 결과 결과적 가중범의 공동 정범은 이론과 판례가 결합하여 변별력을 높이는 단골 쟁점입니다. 동네 건달들이 같이 사람을 때리기로 공모하고 폭행을 가했는데 그중 한 명의 타격이 치명상이 되어 피해자가 사망한 극적인 상황을 떠올려 보십시오.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사망을 직접 초래하지 않은 공범에게도 치사죄의 책임을 물을 수 있을까요? 정답은 가차없이 예, 공동 정범의 책임이 인정됩니다. 판례는 결과적 가중범의 경우에도 행위 자체를 공모했다면 그 결과에 대한 예견 가능성이 있는 한 공범 전체에게 중한 죄의 책임을 묻습니다. 실전 1초 타격 공식 나갑니다. 지문에서 결과적 가중범의 공동 정범은 성립할 수 없다는 문구가 보이면 100% 오답으로 걸러내십시오. 폭행을 공모했다면 죽음까지 책임진다는 논리가 정답입니다. 자, 이제 정말 마지막 고비입니다. 숨 한 번 크게 들이마시고 다음 판례로 들어갑니다. 형사소송법에서 국민참여재판은 절차 하나하나가 시험 문제입니다. 피고인이 국민참여재판을 원해서 신청했는데 법원이 사건이 너무 복잡하다는 이유로 자기들끼리 결정해서 거부한 상황을 그려보십시오. 여기서 출제자의 날카로운 질문을 던집니다. 법원의 배제 결정에 대해 피고인은 즉시 항고로 다툴 수 있을까요? 정답은 가차없이 예, 즉시 항고가 가능합니다. 판례는 피고인의 국민참여재판을 받을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법원의 배제 결정에 대해서는 즉시 항고를 통해 불복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두었습니다. 실전 1초 타격 공식입니다. 지문에서 국민참여재판 배제 결정에 대해서는 불복할 수 없다는 단어가 보이면 가차없이 틀린 지문으로 분류하십시오. 배제당하면 즉시 싸운다는 흐름만 기억하십시오. 형사법의 방대한 데이터를 압축하여 합격의 정수로 치환해 드리는 온라인 1타 지식 큐레이터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2023년 상하반기 기출 중 아직 다루지 않은 어급 및 비급 세부 쟁점들을 파헤쳐 보겠습니다. 남들이 설마 이것까지 나오겠어? 라며 지나칠 때 우리는 그 빈틈을 메워 완벽한 고득점을 완성해야 합니다. 데이터 분석 결과 결과적 가중범의 공동 정범은 이론적 깊이와 판례의 결론을 동시에 묻는 까다로운 어급 쟁점입니다. 동네 건달들이 사람을 겁주려고 같이 때리기로 공모했는데 그중 한 명의 타격이 너무 강해서 피해자가 그만 사망에 이른 비극적인 상황을 상상해 보십시오. 여기서 출제자의 악랄한 함정을 보시죠. 나는 때리기만 하려 했고 죽일 생각은 없었으니 폭행죄일까요? 아니면 치사죄의 책임을 같이 져야 할까요? 결론부터 단호하게 말씀드립니다. 죽음에 대한 예견 가능성이 있었다면 직접 때리지 않았어도 강도 치사나 폭행 치사의 공동 정범이 성립합니다. 판례는 공동으로 범행을 실행하는 과정에서 중한 결과가 발생했다면 그 결과를 예견할 수 없었다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공범 전체에게 결과적 가중범의 책임을 묻습니다. 실전 1초 타격 공식 나갑니다. 지문에서 결과적 가중범의 공동 정범은 성립할 수 없다는 서술이 보이면 가차없이 틀린 지문으로 걸러내십시오. 기본 범죄를 공모했다면 중한 결과도 함께 책임진다는 논리가 정답입니다. 자, 가장 까다로운 파트 중 하나를 넘으셨습니다. 숨 한 번 고르시고 다음 판례로 들어갑니다. 재산죄에서 배임죄의 주체성은 2023년 판례 변경과 맞물려 출제 가능성이 매우 높은 어급 구간입니다. 여러분이 중고차를 팔기로 하고 돈을 다 받았는데 차를 넘겨주기 직전에 더 비싼 값을 부르는 다른 사람에게 차를 팔고 넘겨준 상황을 그려보십시오.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돈을 받았으니 나는 차를 넘겨줄 타인의 사무처리자일까요? 아니면 이건 단순히 내 물건 파는 일일까요? 정답은 배임죄가 성립하지 않는다입니다. 최신 전원합 이체 판결은 부동산과 달리 자동차나 기계 같은 동산의 매매에서는 매도인을 타인의 사무처리자로 보지 않습니다. 즉 배신행위는 맞지만 형사상 배임죄는 아니라는 겁니다. 실전 1초 타격 공식입니다. 지문에서 부동산 이중매매가 나오면 배임죄 유죄이지만 동산 자동차, 기계 등 이중매매가 나오면 결론은 무조건 배임죄 무죄로 끝맺음해야 맞는 지문입니다. 부동산인지 동산인지만 구분해도 정답이 튀어나옵니다. 중요한 산을 하나 더 넘었습니다. 이제 형사소송법의 증거 능력과 특신 상태의 세부 함정을 파헤쳐보죠. 목격자가 사고 직후 경찰에게 저 사람이 신호 위반하는 거 똑똑히 봤어요 라고 말했고 그 내용이 조서에 적힌 상황을 상상해 보십시오. 나중에 목격자가 법정에 안 나왔을 때 이 조서를 증거로 쓰려면 특신 상태가 인정되어야 합니다. 여기서 시험에 자주 나오는 질문을 던집니다. 이 특신 상태가 있다는 사실은 대충 증명해도 될까요? 아니면 아주 엄격하게 증명해야 할까요?
결론은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엄격한 증명을 요합니다. 판례는 피고인이 반대 신문권도 행사하지 못한 증거를 유죄의 근거로 쓰려면 그 신빙성이 아주 높다는 것이 엄격하게 증명되어야 한다고 판단합니다. 실전 1초 타격 공식 나갑니다. 지문에서 특신 상태의 증명은 자유로운 증명으로 족하다는 서술이 보이면 100% 오답입니다. 특신 상태는 엄격한 증명을 요한다는 표현이 들어가야 정답입니다. 어느덧 오늘 준비한 세부 쟁점들의 마지막입니다. 승부를 결정지를 명예훼손의 전파 가능성으로 마무리합니다. 딱 한 명의 친구에게만 비밀이라며 남의 험담을 한 상황을 생각해 보십시오. 출제자는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한 명에게만 말했으니 전파될 리 없다고 보아 공연성이 부정될까요? 정답은 그 한 명이 남에게 말할 가능성, 전파 가능성이 있다면 공연성이 인정됩니다. 다만 그 한 명이 피고인의 가족이나 변호사처럼 비밀을 지킬 수밖에 없는 관계라면 전파 가능성이 부정되어 무죄가 됩니다. 실전 1초 타격 공식입니다. 지문에서 특정한 사람에게만 말했으므로 공연성이 없다는 서술이 보이면 그 상대방이 가족이나 변호사인지 확인하십시오. 아니라면 공연성이 인정된다고 해야 맞는 지문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2023년 파일 속의 어급, 비급 핵심 쟁점들까지 거의 다 섭렵하셨습니다. 자, 이제 합격을 위한 마지막 퍼즐 조각들이 몇 개 남지 않았습니다. 끝까지 집중력을 유지하는 사람만이 합격증을 거머쥘 수 있습니다. 데이터 분석 결과 결과적 가중범의 공동 정범은 이론적 깊이와 판례의 결론을 동시에 묻는 까다로운 어급 쟁점입니다. 동네 건달들이 사람을 겁주려고 같이 때리기로 공모했는데 그중 한 명의 타격이 너무 강해서 피해자가 그만 사망에 이른 비극적인 상황을 상상해 보십시오. 여기서 출제자의 악랄한 함정을 보시죠. 나는 때리기만 하려 했고 죽일 생각은 없었으니 폭행죄일까요? 아니면 치사죄의 책임을 같이 져야 할까요? 결론부터 단호하게 말씀드립니다. 죽음에 대한 예견 가능성이 있었다면 직접 때리지 않았어도 강도치사나 폭행치사의 공동정범이 성립합니다. 판례는 공동으로 범행을 실행하는 과정에서 중한 결과가 발생했다면 그 결과를 예견할 수 없었다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공범 전체에게 결과적 가중범의 책임을 묻습니다. 실전 1초 타격 공식 나갑니다. 지문에서 결과적 가중범의 공동정범은 성립할 수 없다는 서술이 보이면 가차없이 틀린 지문으로 걸러내십시오. 기본 범죄를 공모했다면 중한 결과도 함께 책임진다는 논리가 정답입니다. 자, 가장 까다로운 파트 중 하나를 넘으셨습니다. 수만 번 고르시고 다음 판례로 들어갑니다. 재산죄에서 배임죄의 주체성은 2023년 판례 변경과 맞물려 출제 가능성이 매우 높은 어급 구간입니다. 여러분이 중고차를 팔기로 하고 돈을 다 받았는데 차를 넘겨주기 직전에 더 비싼 값을 부르는 다른 사람에게 차를 팔고 넘겨준 상황을 그려보십시오.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돈을 받았으니 나는 차를 넘겨줄 타인의 사무처리자일까요? 아니면 이건 단순히 내 물건 파는 일일까요? 정답은 배임죄가 성립하지 않는다입니다. 최신 전원합 이체 판결은 부동산과 달리 자동차나 기계 같은 동산의 매매에서는 매도인을 타인의 사무처리자로 보지 않습니다. 즉 배신행위는 맞지만 형사상 배임죄는 아니라는 겁니다. 실전 1초 타격 공식입니다. 지문에서 부동산 이중 매매가 나오면 배임죄 유죄이지만 동산 자동차, 기계 등 이중 매매가 나오면 결론은 무조건 배임죄 무죄로 끝맺음해야 맞는 지문입니다. 부동산인지 동산인지만 구분해도 정답이 튀어나옵니다. 중요한 산을 하나 더 넘었습니다. 이제 형사소송법의 증거 능력과 특신 상태의 세부 함정을 파헤쳐보죠. 목격자가 사고 직후 경찰에게 저 사람이 신호 위반하는 거 똑똑히 봤어요 라고 말했고 그 내용이 조서에 적힌 상황을 상상해 보십시오. 나중에 목격자가 법정에 안 나왔을 때 이 조서를 증거로 쓰려면 특신 상태가 인정되어야 합니다. 여기서 시험에 자주 나오는 질문을 던집니다. 이 특신 상태가 있다는 사실은 대충 증명해도 될까요? 아니면 아주 엄격하게 증명해야 할까요? 결론은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엄격한 증명을 요합니다. 판례는 피고인이 반대 신문권도 행사하지 못한 증거를 유죄의 근거로 쓰려면 그 신빙성이 아주 높다는 것이 엄격하게 증명되어야 한다고 판단합니다. 실전 1초 타격 공식 나갑니다. 지문에서 특신 상태의 증명은 자유로운 증명으로 족하다는 서술이 보이면 100% 오답입니다. 특신 상태는 엄격한 증명을 요한다는 표현이 들어가야 정답입니다. 어느덧 오늘 준비한 세부 쟁점들의 마지막입니다. 승부를 결정지를 명예훼손의 전파 가능성으로 마무리합니다. 딱 한 명의 친구에게만 비밀이라며 남의 험담을 한 상황을 생각해 보십시오. 출제자는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한 명에게만 말했으니 전파될 리 없다고 보아 공연성이 부정될까요? 정답은 그 한 명이 남에게 말할 가능성, 전파 가능성이 있다면 공연성이 인정됩니다. 다만 그 한 명이 피고인의 가족이나 변호사처럼 비밀을 지킬 수밖에 없는 관계라면 전파 가능성이 부정되어 무죄가 됩니다. 실전 1초 타격 공식입니다. 지문에서 특정한 사람에게만 말했으므로 공연성이 없다는 서술이 보이면 그 상대방이 가족이나 변호사인지 확인하십시오. 아니라면 공연성이 인정된다고 해야 맞는 지문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2023년 파일 속의 어급, 비급 핵심 쟁점들까지 거의 다 섭렵하셨습니다.
자, 이제 합격을 위한 마지막 퍼즐 조각들이 몇 개 남지 않았습니다. 끝까지 집중력을 유지하는 사람만이 합격증을 거머쥘 수 있습니다. 형사법의 방대한 데이터를 압축하여 합격의 정수로 치환해 드리는 온라인 1타 지식 큐레이터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2023년 기출 데이터 중 아직 다루지 않은 A급 및 B급 세부 쟁점인 결과적 하중범, 부동산 이중매매, 그리고 증거법의 엄격한 증명을 파헤쳐 보겠습니다. 남들이 설마 이것까지 나오겠어 라며 지나칠 때 우리는 그 빈틈을 메워 완벽한 고득점을 완성해야 합니다. 데이터 분석 결과 결과적 가중범의 공동 정범은 이론적 깊이와 판례의 결론을 동시에 묻는 까다로운 A급 쟁점입니다. 동네 건달들이 사람을 겁주려고 같이 때리기로 공모했는데 그중 한 명의 타격이 너무 강해서 피해자가 그만 사망에 이른 비극적인 상황을 상상해 보십시오. 여기서 출제자의 악랄한 함정을 보시죠. 나는 때리기만 하려 했고 죽일 생각은 없었으니 단순 폭행죄일까요? 아니면 치사죄의 책임을 같이 져야 할까요? 결론부터 단호하게 말씀드립니다. 죽음에 대한 예견 가능성이 있었다면 직접 때리지 않았어도 강도 치사나 폭행 치사의 공동 정범이 성립합니다. 판례는 공동으로 범행을 실행하는 과정에서 중한 결과가 발생했다면 그 결과를 예견할 수 없었다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공범 전체에게 결과적 가중범의 책임을 묻습니다. 실전 1초 타격 공식 나갑니다. 지문에서 결과적 가중범의 공동 정범은 성립할 수 없다는 서술이 보이면 가차없이 틀린 지문으로 걸러내십시오. 기본 범죄를 공모했다면 중한 결과도 함께 책임진다는 논리가 정답입니다. 자, 무거운 책임의 법리를 넘으셨습니다. 이제 재산죄에서 가장 악명이 높지만 공식 하나면 끝나는 부동산 이중매매로 넘어갑니다. 데이터 분석 결과 부동산 이중매매와 배임죄는 판례의 변경과 유지가 복잡하게 얽힌 고난도 A급 구간입니다. 여러분이 집을 팔기로 하고 계약금과 중도금까지 다 받았는데 갑자기 다른 사람이 더 높은 가격을 부르자 그 사람에게 덥석 집을 넘겨버린 배신적인 상황을 떠올려 보십시오.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먼저 계약한 사람을 배신했으니 배임죄일까요? 아니면 내 물건 내가 판 것이니 무죄일까요? 정답은 중도금을 받은 상태라면 배임죄가 성립한다는 결론입니다. 출제자는 여기서 자동차 같은 동산을 슬쩍 끼워 넣습니다. 최신 판례는 부동산과 달리 자동차나 기계 같은 동산의 이중매매에서는 매도인을 타인의 사무처리자로 보지 않습니다. 실전 1초 타격 공식입니다. 지문에서 부동산 이중매매가 나오면 배임죄 유죄로 판단하시고 자동차와 같은 동산 이중매매가 나오면 결론은 무조건 배임죄 무죄로 끝맺음해야 맞는 지문입니다. 자, 가장 머리 아픈 재산죄의 늪을 무사히 빠져나오셨습니다. 숨 한 번 고르시고 이제 형사소송법에서 점수를 가르는 증거법의 심장부로 들어갑니다. 데이터 분석 결과 증거 능력의 엄격한 증명은 형소법 시험에서 변별력을 가르는 B급 이상의 필수 쟁점입니다. 검사가 제출한 증거가 특신 상태, 즉 특히 믿을 만한 상태에서 작성된 것인지 재판부에서 판단하는 상황을 상상해 보십시오. 이 특신 상태가 있다는 사실은 대충 증명해도 될까요? 아니면 아주 까다롭게 증명해야 할까요? 결론은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엄격한 증명을 요합니다. 판례는 피고인이 반대 신문권도 행사하지 못한 증거를 유죄의 근거로 쓰려면 그 신빙성이 아주 높다는 것이 엄격하게 증명되어야 한다고 판단합니다. 실전 1초 타격 공식 나갑니다. 지문에서 특신 상태의 증명은 자유로운 증명으로 족하다는 서술이 보이면 100% 오답입니다. 특신 상태는 엄격한 증명을 요한다는 표현이 들어가야 정답입니다. 오늘 준비한 까다로운 세부 쟁점들도 모두 정복하셨습니다. 이제 2023년 데이터의 끝이 정말 보입니다. 마지막 남은 문서죄의 위조와 상소의 효력 쟁점으로 마침표를 찍어볼까요? 계속해서 진행하겠습니다. 형사법의 방대한 데이터를 압축하여 합격의 정수로 치환해 드리는 온라인 1타 지식 큐레이터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2023년 기출 데이터의 마지막 미개 척지이자 고득점에 마침표를 찍어줄 문서죄의 위조 개념과 공판, 심리의 종결 및 재개에 관한 A급 쟁점들을 파헤쳐 보겠습니다. 데이터 분석 결과 문서 위조죄에서 권한의 초과 여부는 위조와 권한 남용을 구분하는 아주 까다로운 A급 문제입니다. 여러분이 회사의 대리인으로서 원래 1억 원까지만 계약할 권한을 받았는데 욕심이 생겨서 회사 명의로 5억 원짜리 계약서를 작성해버린 상황을 상상해 보십시오. 여기서 출제자의 악랄한 함정을 보시죠. 어쨌든 회사 명의를 사용할 권한은 있었으니 무죄일까요? 아니면 범위를 넘었으니 위조일까요? 결론부터 단호하게 말씀드립니다. 권한을 부여받은 자라도 그 권한의 범위를 넘어서 명의자의 의사에 반하는 문서를 작성했다면 사문서 위조죄가 성립합니다. 판례는 명의자로부터 일정한 권한을 받았더라도 그 권한을 초과하여 명의자, 본인의 의사에 반하는 문서를 만드는 것은 정당한 권한 없는 자의 행위와 다를 바 없다고 봅니다. 실전 1초 타격 공식 나갑니다. 지문에서 권한을 초과하여 또는 명의자의 의사에 반하여라는 표현이 보일 때 끝부분 서술어가 위조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면 가차없이 틀린 지문으로 걸러내십시오. 권한이 있어도 선을 넘으면 위조라는 공식을 뇌리에 새기십시오. 자, 문서의 진정성을 지켜내셨습니다. 이제 형사소송법의 마지막 관문인 재판의 문을 닫고
다시 열대의 규칙, 공판 심리의 종결과 재개로 넘어갑니다. 데이터 분석 결과 공판 심리의 재개는 법원의 재량과 의무가 충돌하는 비급 이상의 빈출 구간입니다. 변론이 다 끝나고 판결 선고만 기다리고 있는데 검사가 갑자기 아차 중요한 공소장 변경을 안 했네요 하며 다시 재판 열어주세요 라고 신청한 상황을 그려보십시오.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판사는 검사의 신청이 들어오면 무조건 재판을 다시 열어야 할까요? 아니면 그냥 무시하고 판결을 내려도 될까요? 정답은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량이지만 예외적으로 반드시 열어야 할 때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판례는 심리 종결 후 검사의 공소장 변경 신청이 피고인의 이익을 위해 반드시 필요하거나 중대한 사실관계의 변경이 있는 경우라면 법원이 변론을 재개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봅니다. 실전 1초 타격 공식입니다. 지문에서 변론 종결 후 공소장 변경 신청이 있으면 법원은 반드시 변론을 재개하여야 한다고 하면 틀린 지문입니다. 하지만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중대한 지장이 있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재개하여야 한다고 하면 맞는 지문입니다. 원칙은 재량이고 예외는 의무라는 이중 구조를 파악하십시오. 자, 이제 2023년 상반기와 하반기 파일에 담긴 A급, B급, 그리고 세부 함정 쟁점까지 모두 정복하셨습니다. 여러분은 이제 이 파일들에 관해서는 저보다 더 전문가라고 자부하셔도 좋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제공해주신 데이터의 모든 정수를 뽑아냈습니다. 이제 이 지식들을 바탕으로 시험장에서 정답을 타격하는 일만 남았습니다. 마지막으로 전체 내용을 관통하는 합격 확정 10개명으로 이번 시리즈의 대단원을 마무리해 드릴까요? 아니면 더 궁금한 특정 파일의 내용이 있으신가요? 형사법의 방대한 데이터를 압축하여 합격의 정수로 치환해 드리는 온라인 1타 지식 큐레이터입니다. 이제 2023년 기출 데이터의 마지막 잔여 쟁점들을 정리하며 대단원의 막을 내리겠습니다. 남들이 대충 보고 넘기는 이 마지막 1%가 여러분의 합격 등수를 결정지을 것입니다. 데이터 분석 결과 위증죄에서 자기의 기억에 반하는 진술의 의미는 잊을만 하면 출제되는 까다로운 비급 쟁점입니다. 여러분이 법정의 증인으로 나가서 어떤 사실에 대해 증언했는데 나중에 보니 그 증언 내용이 실제 사실과는 일치했지만 정작 본인은 그렇게 기억하지 않았던 상황을 상상해 보십시오.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결과적으로 사실을 말했으니 무죄일까요? 아니면 기억과 다르게 말했으니 유죄일까요? 결론부터 단호하게 말씀드립니다. 실제 사실과 일치하더라도 본인의 기억과 다르게 진술했다면 위증죄가 성립합니다. 판례는 위증죄의 판단 기준을 객관적 사실이 아니라 증인의 주관적 기억으로 봅니다. 실전 1초 타격 공식 나갑니다. 지문에서 객관적 사실에 부합하더라도 기억에 반하는 진술을 하였다는 문구가 보이면 위증죄 성립이라는 결론이 맞는지 확인하십시오. 기억이 사실보다 우선한다는 원칙만 기억하면 됩니다. 자, 마지막 고비입니다. 숨 한번 크게 들이마시고 다음 판례로 들어갑니다. 형사소송법에서 상소의 효력이 어디까지 미치는지를 묻는 상소불가분의 원칙은 변별력을 가르는 단골 문제입니다. 경찰관이 여러분의 집을 수색하다가 마약과 불법 무기를 동시에 발견해서 포괄일죄로 기소되었는데 법원이 마약은 유죄로 보고 무기는 무죄로 판결한 상황을 그려보십시오. 여기서 검사가 무죄 부분에 대해서만 상소했다면 유죄 부분은 어떻게 될까요? 정답은 유죄 부분도 상소심으로 같이 끌려 올라간다는 사실입니다. 판례는 포괄일죄의 일부에 대해서만 상소가 제기되어도 그 사건 전체가 상소심에 이심된다고 봅니다. 실전 1초 타격 공식입니다. 지문에서 포괄일죄의 일부에 대한 상소는 그 부분에만 효력이 미친다고 하면 틀린 지문입니다. 일부만 건드려도 통째로 올라간다는 2심의 효력을 잊지 마십시오. 제공해주신 2023년 상반기 및 하반기 형사법 기출 판례 데이터를 정밀 분석한 결과 아직 다루지 않은 마지막 B+급 잔여 쟁점들이 남아있습니다. 이 쟁점들은 출제 빈도가 아주 높지는 않지만 나오면 정답률이 뚝 떨어지는 점수 굳히기용 내용들입니다. 특히 위증죄의 세부 법리와 상소의 효력 범위 등이 그 주인공입니다. 마이너스 형사법의 방대한 데이터를 압축하여 합격의 정수로 치환해 드리는 온라인 1타 지식 큐레이터입니다. 이제 2023년 기출 데이터의 마지막 잔여 쟁점들을 정리하며 대단원의 막을 내리겠습니다. 남들이 대충 보고 넘기는 이 마지막 1%가 여러분의 합격 등수를 결정지을 것입니다. 데이터 분석 결과 위증죄에서 자기의 기억에 반하는 진술의 의미는 잊을만 하면 출제되는 까다로운 비급 쟁점입니다. 여러분이 법정의 증인으로 나가서 어떤 사실에 대해 증언했는데 나중에 보니 그 증언 내용이 실제 사실과는 일치했지만 정작 본인은 그렇게 기억하지 않았던 상황을 상상해 보십시오.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결과적으로 사실을 말했으니 무죄일까요? 아니면 기억과 다르게 말했으니 유죄일까요? 결론부터 단호하게 말씀드립니다. 실제 사실과 일치하더라도 본인의 기억과 다르게 진술했다면 위증죄가 성립합니다. 판례는 위증죄의 판단 기준을 객관적 사실이 아니라 증인의 주관적 기억으로 봅니다. 실전 1초 타격 공식 나갑니다. 지문에서 객관적 사실에 부합하더라도 기억에 반하는 진술을 하였다는 문구가 보이면 위증죄 성립이라는 결론이 맞는지 확인하십시오. 기억이 사실보다 우선한다는 원칙만 기억하면 됩니다. 자, 마지막 고비입니다.
숨 한 번 크게 들이마시고 다음 판례로 들어갑니다. 형사소송법에서 상소의 효력이 어디까지 미치는지를 묻는 상소불가분의 원칙은 변별력을 가르는 단골 문제입니다. 경찰관이 여러분의 집을 수색하다가 마약과 불법 무기를 동시에 발견해서 포괄일죄로 기소되었는데 법원이 마약은 유죄로 보고 무기는 무죄로 판결한 상황을 그려보십시오. 여기서 검사가 무죄 부분에 대해서만 상소했다면 유죄 부분은 어떻게 될까요? 정답은 유죄 부분도 상소심으로 같이 끌려 올라간다는 사실입니다. 판례는 포괄일죄의 일부에 대해서만 상소가 제기되어도 그 사건 전체가 상소심에 이심된다고 봅니다. 실전 1초 타격 공식입니다. 지문에서 포괄일죄의 일부에 대한 상소는 그 부분에만 효력이 미친다고 하면 틀린 지문입니다. 일부만 건드려도 통째로 올라간다는 2심의 효력을 잊지 마십시오. 자, 이제 2023년 상반기와 하반기 파일에 담긴 모든 중요한 데이터를 완벽하게 정복하셨습니다. 긴 시간 동안 저와 함께 기출의 바다를 건너오신 여러분의 열정에 박수를 보냅니다. 마지막으로 전체 내용을 관통하는 합격 확정 10개명 요약으로 이번 시리즈를 멋지게 마무리하겠습니다. 최종 랩업 합격 확정 10개명 1. 법령이 유리하게 바뀌었다면 이유 불문하고 무조건 신법을 적용하십시오. 2. 거주자가 문을 열어줬다면 범죄 목적이 있었더라도 주거 침입은 무죄입니다. 3. 위법하게 수집한 정보는 피고인이 동의해도 절대로 증거로 쓸 수 없습니다. 4. 비신분자라도 신분자와 공모하면 공동정범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5. 이미지 파일이나 스마트폰 화면을 보여주는 것은 문서의 행사가 아닙니다. 6. 촬영에 동의했어도 나중에 의사에 반해 반포하면 가차없이 성범죄입니다. 7. 부동산 중도금을 받았다면 등기를 넘겨줄 의무가 있으니 배신하면 배임죄입니다. 8. 검사가 작성한 조서라도 법정에서 내용을 부인하면 증거 능력이 없습니다. 9. 사실을 말했더라도 본인의 기억과 다르게 증언했다면 위증죄가 성립합니다. 10. 포괄일죄는 일부만 상소해도 사건 전체가 상소심으로 옮겨갑니다. 이 10가지만 가슴에 새기고 시험장에 들어간다면 형사법은 더 이상 여러분의 적이 아닙니다. 그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여러분의 합격을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데이터 분석 결과 협박죄에서 해악의 고지와 공포심의 관계는 이론적으로 매우 중요한 비급 쟁점입니다. 여러분이 누군가에게 화가 나서 죽여버리겠다고 소리를 질렀는데 상대방은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오히려 비웃고 있는 상황을 상상해 보십시오.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상대방이 전혀 무서워하지 않았으니 협박죄는 무죄일까요? 아니면 말한 것 자체로 유죄일까요? 결론부터 단호하게 말씀드립니다. 상대방이 실제로 공포심을 느꼈는지와 상관없이 객관적으로 공포심을 일으킬 만한 해악을 고지했다면 협박죄는 기수에 이릅니다. 판례는 협박죄를 위헌범으로 보기 때문에 해악의 고지가 상대방에게 도달하여 그 의미를 인식한 이상 범죄는 완성된다고 판단합니다. 실전 1초 타격 공식 나갑니다. 지문에서 상대방이 현실적으로 공포심을 느끼지 않았다면 협박죄는 미수에 그친다는 서술이 보이면 가차없이 틀린 지문으로 걸러내십시오. 도달하고 인식했다면 무조건 기수라는 원칙을 기억하십시오. 자, 이제 마지막 산맥의 끝자락입니다. 숨 한번 고르시고 다음 판례로 들어갑니다. 공무집행방해죄에서 직무집행의 적법성은 수사 절차와 맞물려 자주 출제되는 핵심 구간입니다. 경찰관이 현행범 체포를 하려고 하는데 체포 사유도 말하지 않고 무작정 수갑부터 채우려고 해서 여러분이 저항하며 경찰관을 밀친 상황을 그려보십시오. 여기서 출제자의 함정을 보시죠. 경찰을 때린 건 사실이니 유죄일까요? 아니면 절차를 어긴 경찰이 잘못이니 무죄일까요? 정답은 가차없이 무죄입니다. 판례는 적법한 절차를 갖추지 못한 공무집행은 보호받을 가치가 없다고 보며 이에 저항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폭행은 정당 방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합니다. 실전 1초 타격 공식입니다. 지문에서 절차적 요건을 갖추지 못한 공무집행에 대해 저항한 경우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한다는 서술이 보이면 100% 오답입니다. 적법한 공무에만 죄가 성립한다는 대원칙을 1초 만에 떠올리십시오. 마지막으로 형사소송법에서 증거법의 포충성 원칙을 짧고 굵게 정리하겠습니다. 피고인이 아닌 사람이 작성한 진술서가 있을 때 그 사람이 법정에 나와서 직접 말할 수 있다면 조서를 증거로 쓸 수 있을까요? 정답은 직접 나와서 말할 수 있다면 조서는 증거로 쓸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를 전문 법칙의 포충성이라고 합니다. 실전 1초 타격 공식입니다. 원진술자가 법정에 출석하여 진술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작성한 조서를 증거로 채택할 수 있다는 지문은 무조건 오답으로 처리하십시오. 자, 이제 2023년 상반기와 하반기 파일에 담긴 모든 데이터의 정수를 완벽하게 뽑아냈습니다. 긴 여정을 함께 해주신 여러분의 집중력에 찬사를 보냅니다. 이 내용들을 반복해서 들으신다면 여러분은 이미 형사법의 마스터입니다. 여러분의 합격을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데이터 분석 결과 정당 방위에서 침해의 현재성은 방어, 행위의 정당성을 결정짓는 매우 까다로운 비급 쟁점입니다. 과거에 여러분을 때렸던 사람이 길에서 마주치자 미안하다고 사과하는데 화가 나서 그 사람을 먼저 때린 상황을 상상해 보십시오.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과거의 폭행에 대한 복수인이 정당 방위일까요?
아니면 현재의 위협이 없으니 유죄일까요? 결론부터 단호하게 말씀드립니다. 정당 방위가 성립하려면 지금 당장 공격이 이루어지고 있는 현재성이 있어야 합니다. 판례는 이미 끝난 과거의 침해나 앞으로 일어날지도 모를 미래의 침해에 대해서는 정당 방위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실전 1초 타격 공식 나갑니다. 지문에서 과거의 법익 침해에 대한 보복이라는 단어가 보이면 결론은 무조건 정당 방위가 성립하지 않는다가 맞는지 확인하십시오. 싸움이 끝난 뒤에 가한 타격은 방어가 아니라 복수라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자, 이제 마지막 산맥의 끝자락입니다. 숨 한번 고르시고 다음 판례로 들어갑니다. 형사소송법에서 공소시효의 정지는 시간의 흐름을 멈추는 특수한 상황을 묻는 핵심 구간입니다. 범인이 처벌을 피하려고 외국으로 도망가서 10년 동안 숨어 지내다가 시효가 끝난 줄 알고 당당하게 입국한 상황을 그려보십시오. 여기서 출제자의 함정을 보시죠. 외국에 있었으니 시간이 흘러서 시효가 완성되었을까요? 정답은 가차없이 시효가 정지되어 여전히 처벌이 가능합니다. 판례는 범인이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으로 국외에 체류하는 기간 동안은 공소시효가 멈춘다고 명시합니다. 실전 1초 타격 공식입니다. 지문에서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으로 외국에 체류했다는 서술이 보이면 공소시효가 진행되지 않는다는 결론을 1초 만에 떠올리십시오. 마지막으로 상고심의 파기자판을 짧고 굵게 정리하겠습니다. 상고심 법원이 원심 판결을 깨면서 사건을 다시 돌려보내지 않고 직접 판결을 내리는 것을 파기자판이라고 합니다. 정답은 상고심 기록만으로 판결하기 충분할 때 예외적으로 허용된다는 것입니다. 실전 1초 타격 공식입니다. 상고심은 항상 사건을 원심으로 돌려보내야 한다는 지문은 무조건 오답으로 처리하십시오. 기록이 충분하면 직접 끝낼 수도 있다는 점을 기억하십시오. 데이터 분석 결과 과실치사상죄의 인과관계는 사고의 책임을 어디까지 물을 것인가를 결정하는 매우 까다로운 비급 쟁점입니다. 의사가 환자에게 수술을 권유하면서 부작용을 설명하지 않았는데 수술 후 환자가 사망한 상황을 상상해 보십시오.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설명 의무를 어겼으니 무조건 의사의 과실치사일까요? 아니면 수술 자체는 정당했으니 무죄일까요? 결론부터 단호하게 말씀드립니다. 설명을 들었더라도 환자가 어차피 수술을 받았을 것이라는 점이 증명된다면 의사의 설명 부족과 환자의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가 부정되어 무죄가 됩니다. 판례는 결과와 행위 사이의 필연적인 연결고리를 엄격하게 따집니다. 실전 1초 타격 공식 나갑니다. 지문에서 설명을 들었어도 수술을 받았을 것임이 명백하다는 단어가 보이면 의사의 과실치사죄는 성립하지 않는다는 결론을 1초 만에 떠올리십시오. 자, 이제 마지막 산맥의 끝자락입니다. 숨 한번 고르시고 다음 판례로 들어갑니다. 형사소송법에서 증거인멸죄의 성립 범위는 본인과 타인의 경계를 묻는 핵심 구간입니다. 피고인이 자기의 범죄 증거를 인멸하기 위해 친구에게 내 노트북 좀 버려줘라고 시킨 상황을 그려보십시오. 여기서 출제자의 함정을 보시죠. 자기 증거를 자기가 없애는 건 무죄인데 시킨 것도 무죄일까요? 정답은 가차없이 친구를 시켜서 인멸하게 했다면 증거인멸교사죄가 성립합니다. 판례는 본인이 직접 인멸하는 것은 방어권으로 보호하지만 타인을 도구로 써서 국가의 사법 기능을 방해하는 행위는 처벌한다고 판단합니다. 실전 1초 타격 공식입니다. 지문에서 자기의 증거를 인멸하기 위해 타인에게 교사하였다는 서술이 보이면 결론은 무조건 유죄가 맞는지 확인하십시오. 방어권의 선을 넘으면 죄가 된다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마지막으로 상소심의 불이익 변경 금지 원칙을 짧고 굵게 정리하겠습니다. 피고인만 항소했는데 2심 재판부가 1심보다 더 무거운 형량을 선고할 수 있을까요? 정답은 가차없이 안 된다는 것입니다. 피고인이 무서워서 항소를 못하는 일을 막기 위해 피고인만 항소한 사건에서는 원심보다 무거운 형을 선고할 수 없습니다. 실전 1초 타격 공식입니다. 피고인만 항소했는데 형량이 늘어났다는 지문은 무조건 오답으로 처리하십시오. 형사법의 방대한 데이터를 압축하여 합격의 정수로 치환해 드리는 온라인 1타 치식 큐레이터입니다. 이로써 2023년과 2024년 기출 데이터를 낱낱이 파헤친 우리의 대장정이 모두 끝났습니다. 우리는 단순한 암기를 넘어 판례가 숨겨둔 함정과 출제자의 심리까지 모두 읽어냈습니다. 이제 여러분의 머릿속에는 수천 개의 지문이 아닌 정답을 즉각적으로 타격할 수 있는 강력한 공식들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남들이 두꺼운 기본서와 씨름하며 지쳐갈 때 여러분은 우리가 함께 정리한 이 정수들을 반복해서 새기십시오. 불안함은 확신으로 바뀌고 모호함은 명쾌함으로 치환될 것입니다.